지식향연을 찾아주신 청년 영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이번 지식향연의 주제는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을 맞아 그동안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새로운 시대, 또 그가 이 인류를 위해, 또 인류의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나폴레옹이 살았던 18세기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혁명의 시대, 그게 이 시대에 왜 다시 조명해야 하느냐? 바로 지금이 다시 또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요, 또 디지털 문명 교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 혁명이 안착하는 시대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나폴레옹에게서 배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제목을 뉴노멀 시대 당신이 바꿔야 할 3가지로 정해봤습니다. 과연 나폴레옹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교훈을 이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 청년 영웅들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후반, 영국은 정말 엄청난 혁명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계들이 개발되면서 소위 생산성이 급증했고요. 이에 따라 많은 부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체계를 원하기 시작하죠. 유럽 전역에서는 사실 신권 정치, 그리고 황제를 기반으로 한, 왕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왕, 성직자, 귀족, 불과 10%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 평민으로부터 많은 부를 착취하고 아주 불합리한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유럽은 정말 혁명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1차 산업혁명이 발생해서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부도 축적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요인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왕권 사회였죠. 왕, 성직자, 귀족이라는 특수 계층이 평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를 착취해서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이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불합리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공화국이 필요하다, 왕권이 아니라 신권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대두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그것이 혼란으로 지속되고 있었죠. 그것을 다시 세운 것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엄청난 군사적 지식과 능력을 통해 프랑스 전역을 안정시키고 이 공화정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유럽을 정복하면서 시민이 왕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유럽 전역으로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전쟁 영웅보다는 헌법을 만들어 공화정을 유럽 전역에 퍼뜨린 것을 자기의 가장 큰 공로로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항상 문명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왕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신분이 있던 사회에서 시민이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공화정으로 바뀐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18세기 후반에 유럽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후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인공지능, 알파고, 로봇, 자율주행차, 이렇게 디지털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는 문명의 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이다, 거대한 브랜드, 방송 같은 시스템 권력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면 소비자가 진짜 왕이 되고 소비자가 이 사회의 지배 계급이 되는 새로운 문명 교체가 이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문명 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혁명의 시작은요,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탄생했고요. 2010년 갤럭시 S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하면서 대중화가 시작되죠. 인류는 불과 10수년 만에 이 스마트폰을 영접해 버렸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무려 80%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98%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왜 이 폰을 쓰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피엔스라는 우리 인류의 학명에 있습니다. 사피엔스, 라틴어로 슬기롭다는 뜻인데요.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우리만 이름이 좋아요? 슬기롭다.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크로마뇽, 호모 에렉투스 다 별로 그렇게 특별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피엔스, 슬기롭다는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 좀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물학에서는 생존과 번성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호모 종족은 무려 25종. 그런데 우리 사피엔스, 이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슬기롭다는 뜻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것을 딛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73억의 인구로 이렇게 번성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왜 선택했을까? DNA의 속삭임이죠.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지구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운석이 떨어져서 빙하기가 오고 흑사병이 돌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 생존의 확률을 높이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분명해지죠. 생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구 위에 사피엔스의 표준은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류, 그것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는 바로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이제 지구 위의 인류의 표준은 호모 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디지털 문명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 2, 3, 4, 5위를 보면 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소위 디지털 문명을 만들고 호모 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해가는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아시아의 최강대요, 텐센트, 알리바바,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자동차 1위 기업도 테슬라가 차지합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표준인 기업들,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이끄는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는 코드를 읽어내야 하죠. 뉴노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디지털 문명이 표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이 호모 사피엔스 문명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저 기업들로부터 표준을 배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DNA를 우리 청년들의 심장에 심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뭐가 다르고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걸 같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거의 모든 인류의 일상에 관한 것들이 다 바뀌었죠. 택시는 우버가 표준이 되었고요. 호텔은 에어비앤비, 금융은 모바일 뱅킹, 방송은 유튜브, 넷플릭스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유통도 결국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 버렸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대의 유통기업인 신세계와 롯데는 온라인 유통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카카오, 네이버만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체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공간으로 생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했기 때문이죠.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음악 소비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여러분들은 뇌에서 음악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발생하면 그건 욕망의 발생인데 저절로 폰이 열립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인공장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뇌와의 연결성 때문이죠. 뇌는 이제
욕망이 발생하면 폰을 열라고 자동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폰이 열리고 음악이 나와요.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욕망이 발생하는데 1초 만에 내가 원하는 게 만족되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쫙 분비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이거야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생존에 유리하냐? 그럼 바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경험을 통해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찾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나니까 치킨이 먹고 싶어. 폰이 열리고 눌리고 띵동 배달이 옵니다. 택시를 타야 돼. 버스를 타야 돼. 무엇을 타야 돼. 이것을 이용하니까 훨씬 편리하고 생존에 유리하더라. 대한민국 국민 70%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 72%가 이제는 더 이상 TV를 보지 않고 폰을 통해 내가 원하는 지식을 탐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인 경우 이제 지구 생태계는 디지털 플랫폼이 표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 AI가 왜 중요한지 바로 드러나죠. 우리는 매일같이 수백 번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데이터는 바로 뇌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망의 흔적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당연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여기서 정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마치 알파고가 바둑의 수를 찾아낼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라면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빅데이터와 AI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보편적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뉴노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인류의 표준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여기 심어야 합니다. 디지털이 표준이고 디지털의 세계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디지털 문명으로 이동하라. 이게 혁명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첫째,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혁명의 시대에는 항상 세계관이 바뀝니다. 나폴레옹은 신이 지배하고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그런 세계관을, 아니 그게 아니라 시민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꿔버렸죠. 세계관을 바꾼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에도요, 그것이 인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인 걸 알게 되고 세계는 정말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현상은요, 인류가 뇌에서 인지하는 세계, 그 질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바뀌는 세계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세계관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든 문명의 근간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사실 만질 수 없는 것들이죠. 상상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인터넷이라면 지식도 공유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면 서로 연락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우리는 이제 너무나 쉽게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 등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말이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 세계로부터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슬기로운 사피엔스들이 그럼 나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하는 친구들 제법 많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 진도영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한민국 드론 조정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5학년이 되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드론에 달아서 물체를 인식하고 사람의 안면을 인식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배웠어? 선생님이 우선 잘 가르쳐 주셨고요. 선생님의 코칭에 따라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드론 조정 커뮤니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이런 게 있겠죠. 거기서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또 유튜브로 학습을 합니다. 그들이 링크를 보내주고 오픈소스를 보내주니까 이
초등학생의 지식이 일취월장하면서 자기가 호기심을 느꼈던 지적 욕망을 느꼈던 걸 전부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식을 흡수하는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서 인류는 뇌혁명을 겪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이 자라나서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청년이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데요. 이 청년은 15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암호화폐 관련 첫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최고의 전문 매거진의 공동 편집장을 지내고요. 19살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더리움, 지금은 시가총액 2위의 암호화폐가 되었는데 이걸 출시하죠. 그리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요, 위험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거죠. 이 청년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보려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대 교수님들의 강의를 쭉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나 비트코인이라는 거 되게 재밌어 하고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갔더니 그 개념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황홀했대요. 와, 프로그램 코딩 하나로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체계를 만들 수 있다니,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푹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좀 개량해서 더 나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세계인의 금융질서를 바꿔보자. 여러분, 이게 중학교 3학년이 꾼 첫 꿈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죠.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그게 사람들이 와, 너 정말 잘한다, 편집장이 되고, 그러면서 19살이 되니까 그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모든 각 국가 은행들이 화폐는 거기서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전부 그걸 관장하는 거지. 그런데 그 시스템을 깨버린 겁니다. 이런 슬기로운 인재들, 이런 슬기로운 청년들이요, 지금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달라진 인지 능력,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인맥을 통해 지식을 학습하고요, 서로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넥션을 맺고 지적인 집단과 공동체가 돼서 전 세계의 문명을 바꾸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바꿨을까요?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픈소스를 쓰기만 하면 누구나 앱도 개발하고 웹도 개발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어. 그래? 그럼 택시를 바꿔볼까? 2010년 우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택시 쓰는 방식을 바꿔버렸죠. 2008년 에어비앤비가 등장하면서 호텔을 쓰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뿐인가요? 2005년 유튜브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TV를 몰아내고 인류의 표준 방송을 유튜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등장해서 무엇인가 궁금하면 다 거기서 물어보게 만들었고요. 카카오는 서로 얘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더니 이제는 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업들이 만질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카카오뱅크 쓰시죠? 지점은 어디 있나요? 없어요. 네이버는 어디 가면 있을까요? 어떤 분이 판교에 있어요. 그런데 나 스마트폰 못 쓰니까 쪽지에 궁금한 게 있으니까 적어내면 오프라인으로 지식을 탐색해 주나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건데 이미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난 10년간 우리 인류는 이제 디지털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야, 이렇게 세계관을 바꾼 겁니다. 지금 쿠팡의 기업 가치는 80조 정도가 됩니다. 야, 이마트가 5조인데 80조, 이거 거품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류가 거는 디지털 문명에 대한 미래의 기대치라고도 할 수 있죠. 신세계는 최근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은 오프라인에서 반드시 어디 가서 물건을 사야 된다는 그런 시장에 머물던 기업들이 이제는 인류의 뇌에서만 존재하는 그 만질 수 없는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문명의 확장은요,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가기 전에는 그게 존재하는 것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디지털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디지털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시대로 넘어와 버렸죠. 이게 혁명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MZ세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그 다음을 잇는 G세대라고 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보통 1980년대 이후 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고 사용하고 또 확장시키는 주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청년들의 세대, G세대가 오는데요. G세대는 1995년 이후 태생, 바로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쓴 세대입니다. 디지털 문명을 만들고 그 디지털 세계관을 이끌어가면서 성공을 경험한 세대가 M세대라면 G세대는 이 디지털 세계관을 또 한 차례 확장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비탈릭 부테린이 바로 1995년생, 그리고 지금은 암호화폐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돼 있죠. 와, 그렇다면 G세대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겠네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들의 세계관이 바로 메타버스죠. 이들은 어려서부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 안에 자기를 대신하는 부캐, 새로운 캐릭터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걸 한편으로는 아바타라고도 부르죠. 포트나이트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전부 거기 가서 게임을 합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3억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그런 거대한 국가가 돼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게임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여기 생활도 해보자. 콘서트를 해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래퍼가 2020년 여기서 콘서트를 했더니 놀랍게도 수익이 220억이 발생합니다. 가수는 나오지도 않고요. 아바타가 나와서 10분짜리 5개 공연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엔터 기업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여기에 적극 투자를 나서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페토는 2억 명이 몰려 사는데요. 주로 10대와 20대, 그러니까 명백하게 G세대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핑크가 팬 사인을 했어요. 물론 블랙핑크는 나오지 않고 아바타들이 한 것이죠. 4,6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이러자 세계가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10대, 20대 고객을 잡으려면 이들의 세계관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구찌, 나이키 여러 브랜드들이 여기 샵을 차려요. 구찌가 5불짜리 티셔츠를 팝니다. 야, 명품인데 5불이야? 샀더니 나는 못 입고 아바타 캐릭터가 입는 그런 옷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가게를 만들고 여기서 샵을 만들고 생태계가 형성되면, 비즈니스가 형성되면 이거 우리가 쿠팡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만들었듯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거대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겠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실현해서 처음으로 데이터로 보여준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요, 원래 게임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1억 5천만 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놉니다. 200만 명이 나도 이 게임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하고 있고요. 40만 명은 매일 출근해서 아예 일터로 삼았어요. 미국 10대의 60% 이상이 가입했고요. 이미 미국 10대들은 유튜브보다 이 로블록스에서 더 많이 놉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태계가 형성될까?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NFT죠. 여러분, 거래를 하려면요, 이게 내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소유권을 또 이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집 거래할 때 우리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등기소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블록체인 기반의 NFT라는 겁니다. Non-Fungible Token. NFT를 등록해 놓으면 그림도 어떤 아이템도 디지털이라는 아이템 모두가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세계 3대 화가라는 리플이라는 친구가 그럼 내 것도 한번 올려볼까?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그림을 잘 그려서 NFT에 등록을 했어요. 그걸 크리스티 경매장에 올려놓고 한번 판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판매 금액이 78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 봐라, 드디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마리킴이라는 작가는 6억 원에 팔았고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제는 디지털로 그림을 그려서 NFT에 등록을 하고 경매장을 통해서 경매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내가 화가가 꿈이에요. 그럼 항상 그림을 그려서요, 디지털로 등록해 놓고 로블록스 안에 있는 나의 아틀리에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럼 아바타가 이렇게 와. 이 그림 괜찮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저 그림 갖다가 갤러리에다가 전시를 하면 좋겠어요. 갤러리는 어디? 로블록스에 있는 아트 갤러리요. 그럼 아바타들이요, 한 3억 명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이 그림 살게요. 그러다 보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 그림은 경매장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로블록스 안에 소더비 경매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대 생태가 형성되고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림뿐일까요? 여러분,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팔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BTS가 버터에 처음 한 녹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가치 있죠? 이런 것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만 존재하던 것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다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이 NFT나 거래에 사용되는 이더리움이나 전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왜? 거긴 국가도 없고 경계도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이 MZ세대가 만들어가는 세계관은 그래서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미 로블록스는 2021년 3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9조에 상장한 기업이 지금 현재는 60조가 넘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뛰어놀아야 할 새로운 공간이죠. 이 G세대는 그렇게 새로운 세계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바꾸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코로나가 발생하면요, 보도 참고 자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표준이라고 믿죠. 왜?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가 몇 명이 발생했는지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바탕으로 신문과 TV를 통해 인지한다. 그런데 그 표준이 이미 10년 사이에 바뀌었죠. 10년 전에는 맞아요. 80%의 국민이 TV와 신문을 봤으니까요. 지금은요, 28%. 그럼 우리는 어디서 코로나를 확인하죠? 바로 웹사이트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만든 게 이동현이라는 G세대 대학생이었어요. 코로나 맵을 만들죠. 내가 오늘 강남역에 약속이 있어. 그럼 거기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죠. 강남역 딱 치면 맵 위에 뽁뽁뽁뽁뽁뽁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코로나 환자가 어디 있는지. 결국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얼마 만에 만들었냐? 이틀 만에 만들었대요. 아니, 이틀 만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만들었어? 메르스 때 누가 개발해 놓은 오픈 소스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아서 썼어요.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해결 능력도 다르고요. 바라보는 세계관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재를 찾겠습니까? 저는요, 항상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했고 이걸 잘 배웠어요 하는 사람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창조적인 기법으로 호모 사피엔스들한테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인재가 돼야 할지 너무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제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교육도 혁신이 왔는데요, 이 에콜 40이라는 프랑스의 IT 학교에서는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아니, 프로그래머를 키우는데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고 어떻게 해요? 스테이지 1 이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팀은 4명, 기간은 2주입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검색하고 친구들한테 메시지하고 나 뭐부터 해야 되니 이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인터넷이니 유튜브는 놀이터였는 줄 알았는데, 게임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학습의 장이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걸 창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한 인재들은요, 전 세계가 다 스카우트해가는 멋진 인재로 자라나게 되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디지털 활용 능력입니다. 심지어 식당조차도 이제는 포장 메뉴 개발해가지고 배달 시스템에 태워서 매출 올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준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속 세계관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내가 치킨집이나 반찬 가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야, 오프라인에 가게를 얻고 시설 설비하고 투자하고 인테리어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라면요, 그럼 쇼핑몰을 디지털에 만들고 포장 메뉴 개발하고 배달의 민족, 부릉 이런 데와 연결해서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빨리 배달받을 수 있게 하고 SNS 마케팅,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새로운 기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이미 이 디지털을 표준으로 했을 경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에서 2,000, 반면 오프라인 표준은 5천에서 1억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어느 게 생존 확률이 높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요,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최근 제가 이 학생들과 함께 기계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개발했습니다. 와, 25살 박사과정 학생이요, 이 알파제로라는 최첨단 코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받은 다음 이걸 변화시켜서 기계공학 분야에 필요한 코드로 개발하더라고요. 그 능력에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게 개발하고 나니까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이 폐 기종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짜는 데도 응용이 되더라고요. 또 펀드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 누가 원할까요? 금융에서도, 기계 분야에서도,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돼버렸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이겁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 친구는 스스로 러닝하고 싶었습니다. 에듀케이션은 한계가 있다. 스스로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스스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학습 능력을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혁명이 다시 왔어요. 이제 인류는 스스로 소비자가 왕이 되어서 디지털이라는 상상만의 공간을 통해 거기서 학습도 하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계관으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혁명의 명령이죠. 거기서 상상력과 실력을 키우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